네, 반갑습니다. 저 하리스박교의 정대현이라고 합니다. 하리스박교는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숲학교를 만들 때 저는 숲이 좋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제 아이가 일단 유치원도 못 가고 일단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해서 공동육아를 했습니다. 공동육아를 하는 차에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대학 교수였고요. 그러면서 공동육아를 하면서 그 선생님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유아교육과 교수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교육과정 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발 아이를 좀 놀게 해달라, 내 아이 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놀기 쉽고 놀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숲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숲에 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2006년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숲에서 생활하다가 열심히 생활하다가 2010년도인가 국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이 이제 자꾸 저를 초청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거기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서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방송국에서 오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때 처음으로 숲교육이라는 것이 있구나. 저는 그냥 거기서 내 아이가 걸어가는 대로, 내 아이의 삶대로 이렇게, 그리고 내 아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서 생활하는 대로 했는데, 보니까 숲교육이라는 것이 있구나 해서 그때 처음으로 숲교육이란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2006년도에 이 학교를 세웠다가 2008년도에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강주에서 교수를 하다가 2008년도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옮기게 돼서 서울로 옮겼는데 내 아이하고 저를 믿고 온 그 공동육아했던 그 아이가 아이들 놔두고 올 수 없어서 저만 서울에 있고 계속 저는 광주에서 교수를 했었거든요.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있는 총신대학교는 일주일에 하루를 연구일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밖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질적연구, 문화기술적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까지 그 화순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또 서울에 근무하고 그렇게 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그 와중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광주에 가면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회가 있어요. 그 안에가 어린이 지식문화센터라고 했는데 그 어린이 지식문화센터가 들어가서 신나게 놀았으면 놀고 나면 공부가 되는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그게 거의 7,600억짜리예요. 거기에 용역을 참여하면서 들어가서 신나게 놀았는데 공부가 되는 컨텐츠 그것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먼저 제 히스토리 중에 하나가 저는 특수교육도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가 힘들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수교육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 유아교육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시골에서 전교생이 19명 있는 학교가 첫 발령지였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3학년, 4학년을 동시에 가르치는 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복시각독이라고 합니다. 3, 4학년을 동시에 수업을 했죠. 6명입니다. 3학년 수업하고 4학년 수업을 동시에 하고 주말이 되면 솔방울 주워가지고 애들 목욕시키고 엄마 아빠들 배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면 그렇게 전남에 생활하다가 광주로 또 학교를 옮겨서 학교에서 하다가 프로젝트 수업에 그 복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수업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초등학교는 3학년하고 4학년 하면 3학년 가르치고 4학년 가르쳐야 되는데 대부분 주제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이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프로젝트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프로젝트 수업을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유아교육이에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로 들어갔어요. 유아교육과 들어가서 거기서 석사 마치고 박사 마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중지능검사도구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다중지능검사도구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해마다 초등학교 1학년들 하고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정책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만 명들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 검사도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보면 다중지능검사라든지 이런 검사 보면 또 꽤 양적 연구로 굉장히 통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보통 스탠다드한 공부를 한 것 같지만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아이를 기르거나 그럴 때는 숲에서 놀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교육과정이라는 수업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 아이 가르칠 때는 좀 제발 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뭐 교실에서 아이들의 그 선생님들에게 교재 교구 막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는 또 막상 제 아이한테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우리 아이 숲에 좀 데려가세요. 저는 그렇게 현장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계에서 놀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애들이 초등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못 가니까 실제 제 아들은 초등학교 갔었습니다. 1학년 마치고 제 와이프는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때를 많이 쓰고 한 번 때를 쓰면 이제 그치질 않으니까 이 쪼주머니에다가 이제 항상 그 사표를 쓰고 다녔어요. 사표를 넣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얘가 방학 때문에 좀 괜찮아지고 그렇게 하다가 한 6, 7살 되니까 심지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6, 7살 되기 시작하니까 얘가 7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습관이 그 아이가 화를 언제 내고 이걸 항상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7살 되니까 거의 화를 안 냈던 거죠. 제가 아이를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울음이고 때였는데 그걸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학문을 다 바꿨습니다. 그때 코칭이라는 공부를 그때 하고요. 그리고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용역을 하면서 어떤 걸 깜짝 놀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대안교육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공교육 교사였다가 또 그 사범대 교수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 속에 있다가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영역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대안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의 산티니게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교장경을 불러가지고 한국에 제가 모시고 있다가 저희 집에서 하룻밤 더 재우고 그런데 그분이 거기가 숲속의 대시 산티니게탄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교육감님들이랑 해서 다 오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도시투 형사들을 불러놨는데 교육감님이 안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날 그때. 근데 거기가 되게 신기합니다. 그 숲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 애들인데 한 학교에서 노벨상이 4명 나왔어요. 별로 그냥 당연한 겁니까? 우리 숲교육 하니까 한 학교에서 노벨상이 4명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 사람들을 이제 한국에 데려와가 일부러 연락을 해서 데려왔죠. 그런데 공교육에서는 전혀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EBS에다 부탁해가지고 EBS에서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 숲속의 도시 산티니게탄 하면 거기 그 영상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한 학교에서 노벨상 4명 받았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교육부에서 미래교육특별위원회라 가지고 미래교육특별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때도 정권이 제가 노무현 정권 때 열심히 잘 나가서 국립 아시아 전당을 했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그 전에 정권했던 사람들은 이제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근데 저는 교육부의 미래교육특별위원회 했을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우리 숲교육이라는 이런 교육의 모형이 어떻게 보면 미래교육이라고 거기서 서로가 잠정적 결론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2013년, 14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열심히 박교육부 활동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국정교과서가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까지 발표가 안 됐죠. 그때 미래교육특별위라고 활동했던 사람이 16명 정도 있는데 지금 요즘 TV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카이스트 총장님도 저 같이 16명 중에 한 명이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숲교육이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썼던 책이 학습본능 숲에 놀다라는 책입니다. 애들은 그 숲에서 놀이가 저는 이제 교육학자다 보니까 숲에서 놀이가 그냥 단순히 행복하고 건강하고 미래 사회의 어떤 거고 이걸 넘어서서 이 숲에서의 놀이가 어마어마한 학습의 순간이다, 학습의 도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노벨상 받으려면 숲에 가라 이런 내가 우스갯소리까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3, 4년 전에 이 숲학교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대학을 다 잘 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6학년 때까지 구구단 모델여가지고 구구단 모델이니까 대안학교는 이제 6학년 되면 다 나가고 옵니다. 구구단 모델이니까 데리고 나가고 중학교 되면 인수분해 못하니까 데리고 나가고 구구단 못하고 대안학교 인수분해 못하는 애들만 남아 있었죠.
그 일반 학교 못 가니까 남아갖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대학을 다 잘 가고 아까 제 아들 같은 경우도 그 제발 오늘은 가서 자기 이야기 하지 말았는데 떼쟁이 그걸 기록을 했는데도 1년에 한 번도 화를 안 낸 적이 지금 몇 년 됐습니다. 화도 잘 안 내고. 근데 너 어렸을 때 왜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러니까 나 모르지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이게 되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이제 교육학에 관한 본질적인만 갖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검증된 것만 갖고 있는데 실제 아이들의 어떤 삶이라는 결과를 보니까 이게 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되면 이제 그 당시 저는 또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대학에서 부속유치원 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은 그 중앙대가 용산 이쪽하고 이게 흑석동을 커버하고 있다면 총신대는 강남 서초 방배를 커버합니다. 이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하니까 이 강남 서초 방배 아주머니들을 상대를 하고 거기서 원장을 하다 보니까 보면서 또 거기는 부속유치원이니까 대학에서도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선생님으로 오시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습교육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겉보기와 다르게 나이가 좀 있어서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다 긍정해 버리면 안 되죠 그게. 그래가지고 한 13, 14년 더 일찍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숲에서 지금 열심히 생활하는데 원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 얼굴 피부가 거의 송중기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숲에 가서 선크림을 발라도 이게 잘 커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살아왔던 이 숲교육에서 학습법에 관한 이게 실제 여러분들은 그냥 숲에 갔지만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대학을 갔던 애들이 이거 원래 자기 자랑하면 안 되죠. 제 아들은 서울대 갔습니다. 전시 의대도 수석했어요. 의대도 수석하고 그랬는데 진짜 유학까지 누구보다도 못했습니다. 유학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대 가면은 자기 형은 엄청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학교는 대안학교를 안 보내고 동생은 막 이상한 우리 학교 보냈는데 걔 엄청 잘해가지고 AI에서 하는데 지금 중앙대 다니는데 한가법 B 뿌리고 다 A 뿌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어떤 친구들은 다 열심히 잘 생활해요. 이 교육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과 함께 이게 막 갑자기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얘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요. 실제 저는 제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애가 공부 잘할 것 같았으면 제가 애 데리고 어차피 직장이 서울인데 애 데리고 대치동 갔을 겁니다. 데리고 학원 보냈겠죠. 근데 공부를 제가 담을 쌓기 때문에 애기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보냈는데 공부를 엄청 잘한 거예요. 마지막에 처음 시험 볼 때 수학 6등급 막 5등급 했는데 마지막 될 때는 수학을 만점 맞고 졸업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근데 보통 학교를 보면 원래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나갔었어요. 근데 남은 애들만 있었는데 남은 애들은 또 다 대학도 잘 갔습니다. 또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잘 생활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다시금 이제 학자적 그 생각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길렀고 어떤 아이들이 그 아이가 생활했고 이걸 전부 다 기록을 하면서 지금 그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나 엊그제 책 나왔습니다. 질문을 향한 질문이 돼가지고 딱 쓰셨다가 책 사시면 됩니다. 질문을 향한 질문에서 여기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관해서 시리즈를 좀 계속 책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욕심 갖고 사표를 냈습니다. 욕 엄청 얻어먹었겠죠. 저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한테 저희 어머니가 아예 명절 때는 오지도 마라 창피하라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또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학습 본능이라는 말이 있고 숲에서 놀다는 거 이게 이론적으로 나름대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어렵기도 합니다. 새로운 이론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하면서 왜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숲에서 했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가 또 이 아이들이 왜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그냥 숲에서 하면 생활 잘해 이렇게 하고 하면 우리를 흔들려요. 부모님들도 흔들리고 누가 좋은 이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깊이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 이론적 깊이가 있을 때 안 흔들려요.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러잖아요. 부흥회하고 막 그래서
교회 하면 와 하고 나는 정말 이제 회심했어, 나는 정말 회개했어 나오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막 이런 경우 많죠.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씀으로 깊이 있게 해야지만이 돼요. 그러듯이 크리스찬 아니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론의 깊이가 없으면요 선생님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쑥 가버리고, 누가 뭐라 하면 쑥 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론적인 것을 깊이 있게 갖춰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도파민 과잉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수업 받고 있으면서 핸드폰 갖고 보시고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보면 도파민 과잉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극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자극적이지 않음에 대해서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초콜릿 먹고 콜라 먹었던 사람들은 밥을 안 먹습니다. 지금 도파민 과잉 시대.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러겠지만 제가 40을 넘었어요. 저렇게 애하고 큰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40을 넘었다니까요. 예. 50도 쬐끔 넘었습니다. 50도. 그런데 좋습니다. 그 원장님 와 뭐 놀래는 표정. 예, 그 표정은 그렇게 안 보인다 하는 표정이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송중기 피부에다가 스펙하기 전에는. 근데 하여간 근데 그때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연세가 드시면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연세가 드셔서 재밌게 사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새롭고 낯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도파민이 안 나와요. 어지간히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고서는 도파민이 안 나와요. 콜라 먹었던 애들은 더 이상 그 다음 단 것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도파민 과잉 시대예요. 도파민 과잉 시대라는 것이 뭐냐면, 핸드폰을 보고 밤에 이렇게 쫙 보고 있고 매일 그 자극적인 걸 보다 보면 이제는 잔잔한 걸 못 보게 돼요. 잔잔한 것을. 밥을 못 먹습니다. 매일매일 단 것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일단 맨밥을 먹으러 가면, 맨밥에 김치 먹으러 가면 못 먹어지죠. 근데 아시잖아요. 건강에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도파민 과잉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자극적인 것이 많고 너무나 그런 것이 많다. 도파민이 너무 막 나오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진짜 나이가 먹어서는 그 도파민이 안 나오게 돼요. 이제는 더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도파민 과잉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이 도파민 과잉 시대에 우리가 보면 숲도 못 봐요. 숲을 보거나 할 때 보냐면 영상으로 보고 이미지로 봅니다. 영상 이미지의 숲을 얼마나 이쁘게 놔둡니까? 아주 칼라프하게 실제 보는 것보다 더 멋있게 영상으로 놓죠.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숲은 또 다른 숲에 거칠기도 하고 지저분한 것도 있고 이것을 못 보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엄청 증가합니다. 요즘에. 아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더 무서울 정도로 쉽게 죽어버려요. 아예. 왜냐면 컴퓨터를 켜다가 바로 꺼버립니다. 꺼버리면 플러그아웃이 돼버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람하고 만나다가도요 너무 쉽게 헤어져요. 노래 중에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아니에요. 이별이 더 쉽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노래하고 할 때 좀 웃어주셔야 돼요. 다시.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고 막 이렇게 도파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웃긴 것도 안 웃긴 거예요. 지금 막 짤에서 엄청나게 웃어야지 되는, 엄청나게 웃게 해야지 되는 것만 웃고, 저같이 이렇게 잔잔하고 교양 있게 웃기면 안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미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인류의 과제예요. 지금은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의 인류의 과제가 뭡니까? 옛날에는 뭐였냐면 이데올로기였어요. 공산당과 민주주의. 지금의 인류의 과제는요, 환경 문제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의 리더가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 시대의 리더가 됩니다. 예전에는요,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 때의 리더였어요. 옛날에는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거나 할 때 힘이 세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인류의 미래에서 인류의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되는데, 환경의 문제를 살아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 삶 속에서 체화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다. 텔레비만 보고 영상으로만 보고 어떻게 환경 문제가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에, 삶이란 것에 관해서 체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인류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저희 세대는 환경 문제가 인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세대는.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환경의 문제, 인류의 문제입니다. 4월 달에 광풍이 분답니다. 더 심하겠죠. 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시대의 리더가 되는 거죠. 인류의 문제죠. 지금은요, 메뚜기 읽기랍니다, 책을. 아십니까? 메뚜기 읽기 뭔지? 책을 못 읽어요. 영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봅니다. 무조건 짤로 봐야 된답니다. 아시죠? 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 뒤에 원장님들. 짤이 뭐냐면요, 영화가 2시간짜리면 10분 만에 보는 걸 짤이라고 합니다. 다 요약하고 그것만 해요. 포스닥 소가수다. 그걸 갖다가 전 시리즈를 1시간 반 만에 다 봐버려요. 줄거리만 딱 봐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글을 읽을 때 메뚜기 읽기라고 해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어요. 그래서 중간중간만 읽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유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심지어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예전 사람보다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잘합니까? 가서 삽질을 잘합니까? 열심히 삽질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크를 갖고 와서 딱 오다 보니까 막 넘기고 많더라고요. 기계 안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머리도 그래요. 이제 머리를 안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지적 능력, 사회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회의 능력은 되게 신체 능력은 또 다른 면이에요. 내가 감정을 하고 내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숲교육은요, 이건 학습 보는 숲에 놀다 제가 제 책에 쓴 건데요. 숲과 숲에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교육 주체가 돼서 학습 본능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를 발현하며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을 경험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숲에서는 자기 존재 발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아이들은요, 뭐 먹을래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거나. 어떻게 아시죠? 제 강의 들으셨습니까? 아무거나. 저보고 번역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Anything is good.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Anything is good. Anywhere is good. 아무 데나 가도 괜찮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밖에 데이트 하실 때 남자친구가 뭐 먹으려면 아무거나 해. 남자친구가 어디 못 데려갈 때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그 남자친구는 갑자기 거기 흔들죠. 저는 어땠냐면요, 와 가자,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자 그럴 때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잘 딸려오는 여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자 한 명만 봤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존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욕망을 모르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자기 욕망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존재라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좋아하고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좋아해야 돼요. 군중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것만 좋아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명품 가방을 들고 가방을 집안에 넣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정신병자고, 조금 덜 정신병자 아니죠. 또 그런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자랑을 해야 돼. 근데 자랑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랑하는 목적은 남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남한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타자가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오롯이 자기가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습교육에서는 네가 뭘 하고 싶어야 돼. 너가 뭘 하고 싶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존재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개정누리 과정 있죠? 그 개정누리 과정의 모태가 있냐면 세종시 아이담 교육 과정입니다. 그 세종시 아이담 교육 과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정누리 과정인데, 그때 세종시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저는 3가지 모형을 했는데, 마구잡이 놀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3가지 모형을 했는데, 이제 놀기만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세종시에서 마지막까지 같이 안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세종시 선생님들한테 강의하러 갑니다. 세종시도 이제 단설로 수민철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개정누리 과정에서 놀이중심 교육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빠져버렸냐면요, 놀이중심 교육 과정은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아교육에서 뭐가 빠졌냐면 공간이 빠진 거예요. 숲이란 것이 빠져버린 겁니다. 숲이란 것이 있어야지만이 숲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존재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숲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우리가 놀이도구, 놀이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숲이 하나의 존재자로 등장합니다. 하나의 어느 실체로 등장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숲교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개정누리 과정에 저도 실은
구성유치 원장을 하면서 자꾸 밖을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나가져요, 이게. 그리고 숲교육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제가 제 책에는 써놨지만 숲은 두 가지 유형했습니다. 거치는 숲이 있고 공원형 숲이 있어요. 공원형 숲은 숲이 아닙니다. 그냥 밖에 놀이터죠. 잔디밭 있고 뛰어다녀. 이건 아니에요. 숲은 거칠고 나뭇가지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학습본능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보겠습니다. 아이들은요 다 학습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본능은 뭘로 나타나냐면 놀이를 통해 나타나고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우리 개정놀이 과정에서는 놀이만 들어가 있어요. 이 학습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숲이란 공간이 학습 본능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숲은 단지 교육 장소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숲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실존적인 곳입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살아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숲이란 것은 학습 공동 숲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숲에 가면요, 평상 여러분들이 숲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숲이란 공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숲에 가면요, 보통 교실보다 숲에 가면 어떤 그 양상을 나타내냐면 친구들하고 더 사이가 좋아져요. 선생님한테 더 달라붙습니다. 제가 드론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했는데 4살짜리예요. 4살짜리를 가지고 이제 항상 시간마다 탁탁 찍었어요, 드론으로. 근데 되게 재미있던 게 뭐냐면 이놈이 어떠냐면 놀 때는 그녀, 어쩔 때는 누구, 어쩔 때는 친구, 아이가 가르칠 사람, 자기가 보호받을 사람들을 지네들이 알아요. 그걸 찾아갑니다. 숲에 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한테 더 의지해요. 가다가 올라가다가도 계속 선생님 쳐다봅니다. 숲에 가면요 친구들하고 관계가 더 좋아져요. 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 숲이 어떤 것 때문에 이런가 살펴봐야 됩니다. 숲은요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보셨습니까? 아이들 눈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숲을 봤을 때는요 그냥 덤불도 내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덤불이 아래에 있지만 아이들 눈으로 볼 때는 덤불도 있고 나무도 엄청 크고 애들 눈에 볼 때는 또 다른 숲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 숲의 공간성을 선생님들이 읽을 수 있어야지만이 그 숲에서 나돌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도 발표하고 어디 정부청각에서도 발표하고 열심히 협회 가서 발표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세종시는 또 여기 수미춘협회가 아니라 교육청사 하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숲에 가서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제가 몸이 지금 이러지만 한때 제가 또 슬림한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14일 동안 단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4일 동안. 기가 막히죠. 그때 몸이 어떻겠습니까? 65kg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14일 단식을 하다가 발표하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난감이 요요입니다. 발표하라 그러니까 몸무게가 10몇 킬로가 툭 쪄버렸습니다. 여기 도파민이 되게 많이 중독되는 거예요. 이 정도에 웃기면 웃어주셔야죠. 자,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요. 엄청 배고픈데 배고플 때 지나갈 때 고깃집을 앞을 지나가면 미쳐본 줄 알았어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죠. 고깃집 앞을 지나가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니 되게 뭐가 있냐면요. 그런데 여기 전라도죠? 네, 괜찮습니다. 미쳐본 줄 알았어요. 진짜 고깃집 앞을 지나가니까. 근데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놀고 싶어 미치겠는데 놀고 싶어 죽겠는데 숲에 와서 가르치려고 해요. 제발 좀 가만히 놔두면 좋겠어요. 숲에 가면. 그리고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선생님들이. 자기 존재감이 그게 없는 줄 알아. 여기 선생님이 할 거 많습니다. 좀 이따가. 자꾸 뭘 가르치려고 자꾸 뭘 해주려고 해요. 아이들은요 숲에 가면요 소소한 거 그냥 흙 같고 이상한 빠끔사리 같은 거 아주 빠끔사리가 뭔지 전라도니까 그거 만들고 이상한 거 가루 만들고 채 써가지고 만들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뭐 가면 무조건 돌을 줘요. 옥돌 줍고 뭐 돌을 모읍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데 굉장히 애석한 것은 뭐냐면 숲에 와서 뭘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선생님들이 무조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특식 별식이 특식 별식도 있어야 돼요. 실은 안 그렇습니까? 특식 별식도 있어야 되는데 특식 별식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숲에서 자꾸 특식 별식이 주가 되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스파게티 좋아해서 아침에 스파게티 먹어봐요. 점심 때 스파게티, 저녁에 스파게티, 그 다음날 아침에 스파게티.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스파게티 될걸요? 숲에 가서 노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선생님에게 놀아주는 것은요. 엄청 자극적이에요. 신납니다. 지그리 노는 거 읽고. 그 다음에 못 놀아요. 계속 숲에 가서 놀아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숲교육입니까?
아니죠. 선생님한테 놀아줘요. 뭐 슈퍼 그게 놀아줍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숲에 가서 숲을 못 읽으니까 그래요. 아이들을 못 읽으니까. 실제 처음에 숲에 가면요. 처음에 숲교육 한다 가지고 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처음에 숲교육 한다 오세요.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다 모이래요 일단 애들한테. 뭘 모여 가면 앞두면 되지. 지그들 가서 찾아가는데 자꾸 모이라고 그러고 자꾸는 가르친다고 그래요. 자꾸 애들한테 풀리는 줄 알고 자기도 풀리는 제대로 모르면서 저 지금 숲교육 하는데요. 저 풀리는 잘 못 외웁니다. 거의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진달래하고 철쭉도 잘 구분 못해요. 빨리 핀 게 진달래다 이거밖에 몰라요 지금. 그거 알 필요도 없고요. 그 유아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진달래하고 철쭉이라고 알았고 뭐 할 거예요? 그냥 그거 빠갖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것이 더 좋죠. 이쁜 꽃이 나는 게 더 좋죠. 진달래 관심도 없어요 요즘 애들이. 뭐가 있냐면 진달래 밑에서 되게 재밌는가 봐요. 요즘 뭐가 재밌냐면 흙 만지는 것이 재밌는가 봐요. 따뜻한 햇볕 밑에서. 그리고 그 흙을 딱 가루로 살살 만들어요 지금. 계속 그 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와가지고 와봐 놀아봐 놀아줄게 게임하자. 그러면요 나중에 뭐가 되냐면 게임하자는 애들은 숲에서 못 놀아요. 계속 끊임없이 선생님한테 와서 놀아주라고 해요. 놀아주세요. 혼자 못 놀아야 돼버립니다. 선생님 망쳐본 거죠. 숲에 놀러가 들어갔는데 안 돼요. 숲에 가서 이제 그래 교수님이 인류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한다. 숲에 가서 계속 끊임없이 환경의 문제를 가르친다 해가지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 환경의 문제예요. 그 아이에게 환경교육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충분해요. 근데 그 아이가 가서 환경의 생태계를 가르쳐 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물에 들어가서 공기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공부는요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이 숲이란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아까 말한 대로 별쓰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밌게 하루 정도 놀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하고. 또보다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럴 시간도 안 납니다. 애들이 숲에 가면요 진짜 숲에 가보면 제가 세종시에서 제가 교육과정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개정놀이 과정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거기는 이제 세종시는 약간 진보 교육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놀이 중심 이게 되게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그 안에서 막 기록하기 이걸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숲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놀리다 보면요 애들이 어느 순간에 저를 선생으로 부릅니다. 선생이 할 것을 애들이 찾아내요. 이걸 해달라고 합니다. 나는 교사로 소환해요. 그것을 제가 예전에 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다르고요. 숲은요 누가 있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하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그 노예의 개념입니다. 그런가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숲을 의미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숲을 의미하는지가. 언어화한다고 하는데, 언어화한다고 해서 어젠가 그젠가 제가 아이하고 이제 워낙 요즘에 아이들이 채 썰고 가는 흙을 하는 걸 좋아하길래 물어봤어요. 가서 놀고 있는데, 어떻게 물어봤냐면, 채를 아주 가늘고 포슬포슬한 그 흙을 만들어가지고 채고 가는 흙을 찾아낸대요.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는 채하고요. 그냥 흙은 저쪽 흙이 좋아요. 이때 이 순간 저쪽 흙이 좋아요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선생의 그 선생에게 딱 등장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교과서에 보면요. 과학에서 운동장에 흙을 그 물에다가 넣고 흔들어 놓고 그 다음날 관찰한 게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가라앉고 부엽전 뜬다. 이 혼합물에 관한 분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걸 가르쳐 봐야 되겠다는 순간이 머리에 싹 스치면서 얼른 내가 그걸 딱 눌렀습니다. 그 말하고 얘가 가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 말하고 안 가면 또 공부할 게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여기 가본 거예요. 얼른 체한다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저는 자바 공부를 시켜야 되냐?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있지만 그 순간적인 것에서 그 아이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 순간적에서 안 가르쳐야 돼요. 그때는. 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그 아이는요. 그 순간에 어떤 걸 느꼈냐면 부드러운 채를 할 때는 흙이 다른 곳에서 흙은 여기저기에 있는 흙이 다 다르다. 저쪽에 도토리나무 밑에 있는 흙은 좀 냄새가 활력수 밑에서는 냄새가 좀 다르게 나고요. 침엽수 밑에 냄새가 다르고 흙이 다 겉은 것이 아니다. 채라는 것은 입자가 굵은 것이 가는 것을 그 입자에 따라서 나온다. 이것을 그 아이는 언어로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이미 몸으로 익혔던 것을 언어화한 거예요. 그거면 끝이에요. 아이들이요 언어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지금은. 감정도 어떻습니까? 언어화가 안 되니까 감정이 언어화 안 되니까 좋다 나쁘다밖에 몰라요. 그래 나쁘다 보면 분노 조절 잘 나와요.
나쁜 것도 우울하다, 쓸쓸하다, 외롭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언어화가 안 돼 있어요. 그 언어화 시켜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교육의 한 틀입니다. 그래서 숲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그 놀이에 대해서 언어화 시켜주는 것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언어화 시켜주면, 어제가는 6살짜리들은 있는데 6살짜리들에게 제가 이웃이란 저희 대안학교는 그 개념학습이라고 해요.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얘한테 오전에 물어봤어요. 이웃이 뭐야? 모른대요, 걔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후 돼가지고, 야, 옆집 누가 살아? 놀고 있는 애한테 가서 건드렸어요. 옆집 누가 살아? 누구도 산대요. 그 아줌마 어때? 또 그 옆집 누가 살아? 그 옆집 누가 살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이웃이 많구나? 그랬어요. 제가 이걸 제 카페에 써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웃이 옆집이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는 아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이웃이 옆집이었다는 개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거면 끝인 거예요, 이것이. 선생님 역할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이가 놀고 있는 것에서 내가 끌고 가는 놀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내가 그냥 슬쩍 발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놀고 있을 때 나도 옆에 열심히 놀고 있으면 돼요. 애가 흥놀고 있으면 더 좋게 놀이 해야 되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다른 아이들 쳐다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TBC라는 거 아시잖아요. Teacher Behavior Continuum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것은 뭐냐면 비지적 진술이에요. 비지적 진술은 와 최고, 너 최고야, 이게 비지적 진술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질문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 다음에 지적 진술, 이거 해봐. 그 다음에 뭐냐면요, 모델링. 내가 자전거 탈 때 내가 잘 봐봐, 나 따라해봐, 모델링. 마지막은 직접적 중재, 가르치거나 손으로 잡아서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TBC라고 합니다. 이거 임용고사 출제가 많이 돼요, 이것이. 엄청 쉽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비지적 진술. 와, 이거예요, 와. 그 다음에 질문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해봐라고 직접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나 따라해봐, 모델링 하는 거. 마지막에 뭐냐면 그냥 직접 가르쳐주는 거, 손잡고 가르쳐주는 거. 자전거 탈 때 손잡고 가르쳐주고, 블럭 할 때 같이 만들어주는 거, 수업할 때 직접 가르치는 거. 이 직접적 중재가 가장 효성 중심이고, 비지적 진술이 가장 유아 중심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있음이에요, 있음. 선생님이 그 공간에 함께 있음. 그 있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경험하죠? 남편이 있는 거가 없는 거 다르죠? 아빠가 있는 거가 없는 거 다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음 자체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 저도 원장을 해봤으니까 원장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원장 선생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유치원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게 실존입니다. 실존. 있음이죠. 우리는 숲에서 내가 그 숲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존재가 거기에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교육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뭘 하려고 해요. 하다가 계속하면 모르는데 처음에만 하다가 말아요. 안 돼요. 있음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육공간 숲의 가치는 기존의 교육공간이 아이들을 통제하고 길러내기 위한 타자화되고 기능화된 공간에서 아이들의 삶 자체인 실존적이며 동시에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숲은 단순한 기능 기준의 공간을 넘어 실질적 삶의 기반을 두는 교육 매체가 되며 방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숲은 가르치는 대상이 되며 배워야 할 대상이 되는 교육의 주체가 되었다. 결국 숲은 교육에서 수단이나 매개 보조적인 요소가 아니라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인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적 요소이며 교육적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장이다. 저 2015년도 논문입니다. 숲은요, 그냥 내가 숲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숲을 도구화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숲에 던져지면 그 숲이 실존적 있음 자체, 숲이 실존해서 그거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애석한 것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숲에 가서 그걸 가르치려고 드는 순간 아이가 숲에서 멀어지는 게 돼요. 우리 뭐가 똑같냐? 놀이하고 똑같아요. 진짜 놀이는요, 지그들끼리 노는 것이지 그냥 선생님 레크레이션 하는 것이 놀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숲을 이게 타자되고 기능화되어 있는 교실 공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버려요. 애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서 있을 때 봤어요. 제가 실은 우리 숲해설사 선생님이 한 번씩 오세요. 저는 별식을 하니까 한 번씩 오셔서 서 있을 때 옆에 남자애들요, 놀고 싶어 죽겠네. 몸 비비꼬고 난립니다 지금. 근데 선생님은 계속 수업을 해요.
가봐, 막 날아가잖아, 막 하면서 막 소리 들어봐. 근데 자꾸 땡땡이 채면 이리 오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줄 세워요. 아니란다, 그게 아니에요. 자, 숲이 교육이 주장 숲이 교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숲이 여러분들하고 공동 담임이에요. 숲이 교재, 그리고 공동 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숲이 가르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숲이 가르치는 일을 방해해야 돼요. 숲에서 노는 아이들을 뭡니까? 끝까지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애들이 하고 있는 놀이를 없애요. 숲에 가보면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은요, 학습 본능이 있고 학습 본능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어요. 자, 숲은요, 이 선생님들한테 연구하신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숲을 물어봤어요. 숲에 간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논문 좋은 논문입니다. 재현의 공간에서 현실의 공간으로 그리고 실존의 공간으로 이제 왜 보면 말이 너무 어려워요. 듣다 보면 익숙해요. 아까 말한 대로 옆집 편하잖아요. 근데 이웃이라고 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웃이라 말했을 때 똑같은 말인데 이웃이라 말을 그 어휘가 확장된 거예요. 이것이 재현의 공간은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결국에는 실존의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숲에서 교육적 의미를 발견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숲에서 아이들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로젠탈과 제이콥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젠탈과 야콥슨이라는 건데요. 그 사람이 이랬어요. 두 집단을 놓고 두 집단 다 가정 인편이 똑같아요. 그리고 두 집단 다 가정 인편도 똑같고 지능도 똑같고, 근데 선생님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연구자가 어떻게 거짓말했냐면 이쪽 집단은 천재 집단이에요. 이쪽 집단은 그냥 평범한 집단이에요.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성적을 받아보니까 천재라고 하는 집단은 진짜 천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30점이 평균이 똑같대요. 근데 그냥 평범하다 아예 똑같았다니까 수준이. 근데 천재라고 하는 집단은 진짜 천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피그말론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자기 조각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각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조각상이 있는 사람처럼 대하니까 진짜 사람이 됐다 해서 피그말론 이펙트라고 해요. 이게 그렇습니다. 내가 보면 숲에서 이 숲이 교육적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숲에 관해서 숲에서 하고 있는 교육적 의미를 끊임없이 발견하려는 사람은 진짜 그 아이가 숲에서 교육적 의미를 갖게 돼요.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숲에서 교육적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교실에서 하듯이 숲을 그냥 도구화 삼고 공간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숲의 공간은 이런 특징이 갖고 있어요. 2017년도 제가 쓴 책에 나왔는데요. 숲은요 되게 무서워요. 위협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숲은요 보면요 저기 멀리 뭐가 있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교실을 보면 이게 지금 닫혀 있어요. 여기가 한계예요. 근데 숲을 보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보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 뇌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인풋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 머리에 또 하나의 신경다발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하나의 인지구조가 확장된 거예요. 그런데 밖에 지금 녹색을 보면요 녹색도 같은 녹색이 아니에요. 다 어떤 녹색은 진한 녹색, 어떤 녹색은 연한 녹색, 엄청나게 많은 자극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교실 보세요. 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기 밖에 가면요 나무 토막도요 나무 기둥도 진한 것이 옅은 것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자극이에요. 그 많은 자극이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는 세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으래요. 토론을 하래요. 세 번째가 여행을 하라고 합니다. 왜 여행이겠습니까? 여행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낯선 것이 나한테 밀려드는 겁니다. 그 여행 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낯설었을 때 그게 밀려드는 거예요. 새롭고 신기한 것이. 근데 숲은요 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숲에 가면 애들이 그 자극을 알간 모르간 간에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낯선 자극.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란 것은 낯설고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라고 하잖아요. 학습이다 말잖아요. 책 보고 낯선 거 새로운 것이 자연이 주는 낯선과 새로운 것보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걸 보고 자라는 애들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 웃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안 웃어요. 밖에 가서 자연을 많이 봤으면 조금만 가서 웃었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숲은요 굉장히 신비해요. 숲에 가면 구멍 하나 갖고도 하루 내내 봅니다. 근데 공원에는 이게 없잖아요. 구멍 하나 가지고 하루 내내 보고요. 숲은요 넘어가야 될 곳이 있고 숲에 가면 돌 무더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인수분해 미적분 컴퓨터가 제일 잘 킵니다. 근데 컴퓨터가 못 푸는 게 뭐냐면요
계란 잡는 거, 그냥 걷는 거, 내가 조심히 하는 거, 이걸 좀 못해요. 숲에 돌덩어리 있고 바닥에 뭐가 있으면 울퉁불퉁합니다. 그 울퉁불퉁한 것을 그대로 놔두라고요. 보면 안 넘어져요. 오히려 울퉁불퉁하면요, 지가 살라고요. 막 피해가고 눈 신경 쓰고 갑니다. 평지에서 엎어져요. 근데 그거 할 때가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주의력 있게 하겠습니까? 그걸 스님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치워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총신 부속에 있으면서 스님들한테 매일 말했어요. 제발 좀 청소 좀 하지 마라. 어제 놀았던 거 그대로 놔둬라. 선생님들이요, 그 말하면 내가 그냥 다르게 말한 줄 알아요. 청소하지 마라, 청소 좀 하지 마. 그러면 그 원장님 청소하지 마라 그러면 저걸 진짜 하란 말인지 안 하란 말인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헷갈리신 것 같아. 선생님들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해, 청소를. 근데 애들 놀이 보면 좀 이따 설명할 건데요. 놀이는요, 어제 놀이 오늘 또 놀아야 돼요. 근데 숲은 그런 곳이 돼요. 교실에서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보겠습니다. 숲은요, 재료가 무한정해요. 그리고 숲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무가 풀이 그리고 연결되어 있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숲은요, 어제 같은데 변화된다고 하지만 어제 했던 그대로 있었어요. 아까 좀 전에 내가 말한 거 신기합니다. 낚기가 많아요. 그리고 숲은 비정형적이고 미지성이 있어요. 숲은 혼돈성이고 생태성이 있습니다. 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숲 공간의 특징을 선생님들이 알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렇게 보니까 한 개 올라오니 더 좋네요. 이렇게 왜 내가 내려갔을지. 저 키를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좀 웃어 좀. 자, 보겠습니다. 제가 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EBS에 이게 나오거든요. EBS 지금 유튜브 올라가 있으니까 영재 아이들을 데리고 EBS에서 이제 검사를 한 거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학교 애들이 왜 공부를 잘했는가를 제가 너무 신기했다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리고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닌데 6학년까지 구구단도 못 외웠어요. 그리고 인수분해도 못 했어요. 걔들 어떻게 공부를 제일 잘했을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수님이 똑똑하잖아요. 교수님 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저 별로 똑똑한 교수도 맞지만 뭐 우리나라 입시가 공부 안 한다고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 아이만 잘한 거 아니라 옆에 애들까지 다 잘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재 거기를 봤더니 영재의 특성 중에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것이, 제가 작년 1년 내내 제가 메타인지만 가기로 했었습니다. 최근 나온 것이 뭐냐면요, 영재 아이들은 메타인지와 몰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능은 아니었어요. 지능은 다 똑같았던 거예요. 지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어요. 몰입한 능력, 한 곳에 깊게 빠지는 능력하고요, 메타인지,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몇 시에 끝나지? 끝나고 나서 뭐 하지?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메타인지예요. 지금 뭐 있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할 수 있어요. 포스닥 소가수다를 보면서 내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일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메타인지. 자, 영재 이야기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 영재를 보니까 진짜로 영재의 특성이 메타인지에 몰입인 거예요. 한 가지 몰입을 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수업을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왜 한지를 모르면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저는 프로젝트 수업을 좋아서 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유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프로젝트 수업은 끝이 없어요. 뭘 하고 나면요, 교과서는 끝이 있잖아요. 배울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수업은 끝이 없고 계속 해야 돼요. 새벽녘 때다가 잠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깨어나요. 이걸 해야지. 저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잠자다가 아이디어가 깨어나고 잠자다 생각이 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잠자다가 그놈이 생각나죠? 저것이 어제 어떤 여자한테 가서 눈웃음을 치던데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또 아니면 잠자다가도 너무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아득히 먼 옛날이에요. 보겠습니다. 이게 몰입이에요, 몰입. 근데 프로젝트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아이디어가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나오면 그게 나의 인지구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몰입을 하다 보면 새벽녘에 갑자기 생각이 뻥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내 인지구조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삐아제의 인지구조라는 말 들어봤죠? 인지구조가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몰입은요, 자기 인지구조를 확장을 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몰입입니다. 몰입할 때는 반드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한 번 프로젝트도 하루 이틀이 하면 안 돼요, 절대. 프로젝트를 한 달 내내 해야 됩니다. 거기다 빠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탁 터오른다니까요. 이게 자기 인지구조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 뇌를 확장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놀았을 때 노는 거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같은 놀이를 또 해요. 어제 놀았던 거 오늘 놀고요. 오늘 놀았던 거 내일 놀고요. 그러죠? 예, 제대로 숲에 가신 분들이세요. 같은 놀이를 계속합니다. 애들은요, 살려고요, 끊임없이 몰입을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인지구조 확장되니까요. 그림책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은 책을요, 계속 봐요. 계속.
제가 그 서점에 혼자 앉아 쪼그려 앉아서 책을 잘 보는데 어떤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무리도 앉혀놓고 서점에서 책을 읽어주니까 그러면서 책 사갖고 가자 그러니까 그 책을 한 1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내가 있잖아 오늘 10권 읽었는데 한 권당 17,000원 주고 내가 17만 원 벌었다. 그러면서 막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얘한테 책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방금 읽었던 책 갖고 와요. 그 엄마가 한 말 새 책 골라와 읽었잖아 그래요. 내는 또 이 책 갖고 싶단 말이야. 거기서 싸워. 얘는요 같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자기 인지구조 확장시키는 거니까요. 그게 몰입이니까요.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 해요. 그 누가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요. 그 몰입했던 것은 반복이라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요 놀이에서 기능놀이에서 나와요. 숟가락을 밥 먹다 떨어뜨려요. 엄마가 올려줘요. 또 밥 먹다 떨어뜨립니다. 엄마가 올려줘요. 밥 먹다 떨어뜨려요. 엄마가 올려줘요. 그다음 손을 딱 치면서 밥 먹어야지 그럽니다. 아이는 반복하는 기능놀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 있으면 계속 첨벙 계속 합니다. 반복되는 기능놀이. 그게 몰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이 인지구조를 확장시켜줘요. 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유치원에서 애가 수레바퀴를 안 하고 뭐 할 겁니까? 수레에 관한 프로젝트를 해요. 3개월, 4개월 동안. 그런데요, 그 수레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깊게 들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몰입이 되는 거예요. 어제 놀이를 오늘 치워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어제 했던 숲에 있을 때 삽자루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깨끗하게 삽자루 치워가지고 공부함에 넣고 제가 예전에 세종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함이 자랑이에요. 거기 놓고 와 물어. 놓고 와. 세종시 알면 제가 강의했다는 말 알면 난리 났거든요. 놓고 와요.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것을. 애들은 다 의미가 있게 놔두거나 아니면 귀찮아 놔두거나 그 삽을 그대로 놔두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다시 거기서 놀아야 돼요. 유치원도 똑같습니다. 유치원도 보면 실내라 할지라도 그냥 제발 좀 어제 냈던 놀이를 지네들은 그 다음날 밤에 잠새 근데 그게 익숙치 않아 하면 다 치울 거라 생각하면 그날 와서 뭘 해야지 생각을 안 하고 와요. 근데 당연히 안 치는 사람들 오면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날 가서 내가 어제 놀이를 이렇게 하지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옵니다. 밤새 동안. 이 몰입이 인지구조를 확장시키는데 엄청나게 효과를 갑니다. 인지구조 확장하는 건 뭡니까? 동화, 조절, 평형화죠. 그죠? 동화, 조절, 평형화를 하는 방법 중에 동화가 돼서 조절하고 평형화는 안에 실체만 있지만 방법적인 것은 모르시잖아요. 방법 안에 뭐가 있냐면요. 몰입이에요, 몰입. 계속되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메타인지입니다. 그 다음. 메타인지는요, 내가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뭐냐면요, 상황을 읽어내려고 하면 언어화도 하나의 메타인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언어화는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면 너 지금 뭐하고 놀아 하고 뭐하고 놀아라고 하는 순간 놀이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 지네가 있었대요. 지네 다리가 몇 개나 되죠? 엄청 많죠. 지네 다리가. 수십 개 될까요? 수백 개 될까요? 지네 다리가 엄청 많아요. 옆에 있다 개구리가 물어봤대요. 지네한테. 야, 너 10번째 발하고 10번째 발을 움직일 때 11번째 발은 어떻게 해? 물어봤대요. 지네가 가다가 10번 발하고 있을 때 나 11번 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못 걸어봤대요. 우리가 몸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으로 습득해야 되는데 자꾸 언어로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야 돼요. 흑백요리사 알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텔레비가 TV 프로그램이 일요일 밤 9시 JTBC 냉부입니다. 냉부. 아세요? 네. 예, 그거 제일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리를 하거나 그럴 때 요리가 너무 익을 때 넣어줘도 안 되고 지난주에 했던 것이 느림핑이라는 게 있어요. 걔가 요리를 하는데요. 그 조림의 대가예요. 걔가 모자 쓰고 다니고 느림핑인데 요리를 하는데 그 타이밍을 요리를 할 때 물 끓이는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걔 레시피 그대로 갖다 달면 안 돼요. 못해요. 집어넣고 끓여도 안 돼요. 그 절묘한 타이밍이 전문가예요. 무슨 말 하냐면요. 선생님이 언어화 시킬 수 있을 때와 언어화 시키지 않을 때 그 절묘한 타이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놀이에 들어갈 때와 빠져나올 때 아이들이 놀이할 때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솔직히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순간은 별로 안 좋아요. 아까 같이 흙을 갖고 있을 때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케이크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건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좋은 질문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하우가 더 나아요. 하우보다도 그냥 만들었어요 말 나오면 그냥로 빠져. 근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또 물어봐요. 그림 그릴 때 지는 그냥 했는데 그림 그릴 때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순간 이 그림 안 그려요. 놀이하고 있는데 열심히 놀고 있는데 뭐하고 놀아? 뭐야? 라고 물어보는 순간 얘는 안 돼요. 그렇게 언어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언어화 시키는 것에는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또 하나
얘가 놀이학원 할 때 댐을 만들었어요. 댐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놀이하고 있을 때 저쪽에 있는 종이 그 비닐을 갖다가 댐에다 막으면 좋겠어. 그 옆에 있는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이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을 못 봐요. 메타인지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해요. 인지에 또 메타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 내가 상황을 읽어내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언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예요. 숲에서는요, 이게 아주 많이 길어집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만 해도, 저들끼리 놀기만 해도 주변의 환경들을 봐요. 저걸 써먹을 건데, 저걸 할 건데,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게 숲이에요. 메타인지가 최고 발달할 수 있는 게 숲입니다. 제가 궁금했다니까요. 신기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쟤들은 숲에서 그렇게 십몇 년을 처음 놀았는데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근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언스쿨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는데요. 거기가 서더버리 스쿨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 4살 때 들어가서 18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요, 유엔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러 가요. 거기 애들을 갖다 스카우트하러 가요. 아이비리그에서. 그 애들은 숲에서 제가 하고 있는 학교보다 더 심하게 놉니다. 더 심하게. 왜 근데 그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 왜 그 애들이 잘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그 고민이 아까 말한 대로 메타인지였습니다. 그리고 몰입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EBS나 KBS 연구회가 그 연구가 나온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메타인지가 뭔지가 나와요. 이럴 때 숲이 어떤 공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내 아이가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 언어화하는 능력, 상황 속에서 하는 능력.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걸 했냐면요, 스팟 포인트와 라인 포인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팟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어제 했던 놀이를 오늘 계속해야 돼요. 그냥 가다가 숲에 올라가다가 숲으로 가다가 어제 어떤 놀이 했어 하고 그 놀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놀이도직 말고. 그리고 오늘 어떤 놀이 할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게 뭡니까? 어제 놀이가 같이 해야 된다, 몰입. 그 다음에 그 놀이를 한 발짝을 물러서서 애가 잘 못 보면요, 그냥 넓게만 사진만 찍어줘도 돼요. 그 다음날 보면, 저기 이걸 쓸 수 있었네? 이게 되네? 나옵니다. 놀이를 하다 보면요, 지금 아이들은요, 열심히 새 학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열심히 자기 공간을 만들죠. 공간 만들다가 좀 있으면요, 옆에 아이들이 만들었던 집하고 연결을 시켜요. 연결시키고 마을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만 있으면 그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비정형과 미지성입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들이 낯선 공부를 보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는데 다 똑같이 듣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찌끔만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낯선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쉽게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남자 유형 갖고 만난다니까요. 내가 경험해봤던 거, TV 봤던 거, 내가 알았던 남자를 갖고 그 남자를 다시 해석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낯선 걸 받아들여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책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 같은 거 보고 나갈 때는 왜 그림책은 읽어줍니까, 사람들이? 좋은 그림책 고르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좋은 그림책 고르는 방법은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걸 갖고 생각을 하지만 애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림 갖고 그림 안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림책을 읽어내는 방법은 그림 속에 그림이 있는 거죠. 그림을 갖고 한 번 더 유출하는 거죠. 우리는 경험으로,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낯선 것을 받아들여서 재해석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안 되니까 그림책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그걸 통과시켜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것을 스키마라고 했어요. 인지구조를. 그 스키마가 뭐였냐면요, 바둑 벽돌같이 딱 쌓아진 거였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벽돌처럼 딱 체계적으로 언어화에서 해야 될 구조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벽돌처럼 그렇게 스키마 이론처럼 동아줄과 평형을 거칠 때 바둑판처럼 딱딱딱 벽돌 쌓듯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뿌리처럼 얽히고 설켰다 그래요. 얽히고 설킨 거예요. 나무뿌리처럼. 굉장히 많은 암들이, 그러니까 뭐가 하냐면 여기 비정형성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교과서만 갖고 공부를 해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낯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조합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암과 함께 그거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속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듯이 아이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정형적인 것만을 갖다 가르쳤어요. 가르쳐야 되는 거, 교육과정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비정형적인 것이 아이들과 접속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비정형적인 것을 어떻게 갖고 오냐? 어떻게 갖고 오냐면요, 아이 한 명은요 우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는요, 여러분들 남자친구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래 나를 무시해. 그런 말 한 적 있죠?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런 말을 한 적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명의 존재지만, 이 한 명은 한 명이 아니에요. 이 한 명은요, 이 한 명과 함께 이 한 명의 과거도고요, 이 한 명의 부모도고요, 이 한 명과 얽혀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도 좀 마찬가지죠. 나하고 그 사람과 같이 조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조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은요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알매 덩어리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이 집에 있던 이야기가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가 막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있었던 자기의 과거, 그 아이의 과거에 있는 과거의 역사성, 자기가 갖고 있는 부모님한테 받았던 거, 자기가 교육받았던 거, 읽었던 것과 여기서 갖고 왔던 다른 것들이 갖고 온다니까요. 갖고 와가지고 그것이 같이 그 자리에서 연결을 해요.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생각할 때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그냥 단독자 개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망을 갖고 옵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되고 얽히고 있고 설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미래도 나와 같이 만나는 겁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이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하고 관계도 내가 아이를 만나거나 할 때는 그 아이한테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오는 겁니다. 그 소우주가 그날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와서 서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또 뭐가 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의 통로입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과거, 현재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가서 그들 이야기해 준 통로예요. 그래서 교수학습이란 말을 저는 잘 안 써요. 대화란 말 씁니다. 토론이란 말 안 써요. 토의란 말 안 씁니다. 가르치는 말보다는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이거 이야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딴 이야기 하면 또 딴 곳으로 가잖아요. 이게 대화예요. 교육 안에서 뭐가, 유아교육과 특히 초중등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서 뭐가 부활돼야 되냐면요, 대화가 부활돼야 돼요. 그 대화가 사라졌어요. 토론 대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있으라고 하는데 토론을 하고 있어요.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뭔가 주제가 있어야 돼. 아니,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대화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자기 실전을 갖고 와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안 하고 자꾸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르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우주가 더 큽니다. 아이의 삶이 더 크죠. 왜 그러냐 이 말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교육을 안 바꾸면, 아까 말했잖아요, 자살하는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청소년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청소년이에요. 애들이 너무 쉽게 죽어버려요 지금은. 근데 자살하는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밖에다 말도 못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요즘에는 컨닝을 안 한대요. 아십니까? 애들이 컨닝 안 한대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도덕적으로 좋아져서요?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좋아져서 컨닝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욕망도 없어요 지금은. 엎어져 자버려요. 자요 자. 어렸을 때부터 낯선 자극에 수업 이런 데 안 가고 낯선 데 가서 게임하는 애들, 유튜브 하는 애들이 이게 차이는 오겠습니까? 선생님 수업하면 들어지겠어요? 안 들어져요 지금은.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메가스터디에 있고 인터넷에 있는데,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수업 듣지 왜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요, 선생님이란 실존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있음으로도 선생님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있음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다 있음 자체가.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자꾸 유튜브 식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그 가르치는 것은 이제 유튜브가 다 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다 하고요. 그러나 없는 것이 뭐냐면 있음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옛날 교육 패러다임이에요. 이것으로 학기를 변화하려고 하면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학교란 말 잘 씁니다. 숲학교 이렇게 씁니다. 절대 아니에요. 옛날 교육 패러다임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전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숲에 가서 뭐 가르치려고 하고, 숲에 가서 생태계 이야기하고, 숲에 가서 뭐 하다가 끝나버려요.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엘빈 토플러가 했던 말인데요. 기업체는요, 시속 160km로 세상 다닙니다. 기업체는. 그런데 시민단체,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거 시민단체 같은 거예요. 저는 대한학교 도 시민단체죠. 140km예요. 일반 학교 15km 다닙니다. 지금 프랑스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한 학년을 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나이가 같으면 능력도 같다. 이것에 관한 해체를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한 학년을 묶었어요. 4학년, 6학년 한 학년을 묶었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가서 초등학교 교과서 보세요. 1학년 교과서 똑같아요. 3학년 교과서 똑같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안 바꿔요. 여전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가면요. 우리 유아교육에서 하듯이 봄, 여름 그래서 프로젝트 주제로 돼 있어요. 1학년, 2학년 교과서 똑같아요. 안 바꿔요. 학기 일선 학교도. 이게 지금 학교입니다. 정부보다 더 늦어요. 학교가. 오히려 정부가 제 말이 아니라 토플러가 했다니까요. 정부가 교육과정 바꿔야 돼. 1학년과 이렇게 했는데 학교를 보여. 노동점에 들어갔고 가족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학교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학원 보내죠. 학교 갔다가 학교만 보내려면 우리가 교육 다 시켰다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오히려 그 학교 갈려요. 근데 이제 저같이 대한학교, 이것은 시민단체죠. 여기는 다르게 합니다. 우리가 끌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우리의 이 세상에, 인간은요, 삶이 있잖아요. 인간은 어제하고 오늘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삶이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장에 우리 인간은, 저는 작년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알타이 산맥에 갔다 왔습니다. 혼자. 거기가 만능설이에요. 해발 4,500m. 여름에도 눈이 안 녹아요. 거기 갔는데요. 쫙, 저는 몽골 한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아무리 가도 저 하나예요. 그 가이드들하고 몽골 사람들하고 그 몇만 년 역사 속에서 제가 혼자 따로 있습니다. 인간이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외우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가 있겠습니까? 목적이요 죽음인 것 같아요. 다만 인간에게는 뭐만 남냐면요 방향성만 남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방향성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자식 끌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의 방향성이 있으면요. 앉으면 끊임없이 돈 얘기만 해요. 우리는 방향성만 나와요. 밥 3끼 먹지 4끼 먹습니까? 저 밥 3끼만 먹어도 이렇게 배만 잘 나와요. 우리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은.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근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방향성을 상실하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 물질, 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닌 거죠. 이제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니 내가 방향성, 인텐션 우리의 인간은요. 우리 실존한 우리 인간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뭡니까? 우리는 교육자잖아요. 교육이란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 걸음만 나가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애들한테도 알아야 돼요. 애들도 뭐가 있냐면요. 아주 똑똑한 애들은요. 금방 알아요. 그 방향성이 뭐냐면 흥미예요. 애들 노는 거 잘 보세요. 항상 같은 유형의 같은 것으로 놀아요. 애들도 방향성이 있어요. 그 흥미를 우리는 방향성을 합니다. 똑똑한 애들은 방향성을 바로 찾아요. 좋아하는 걸 바로 찾는데 조금 안 똑똑한 애들은 선생님들이 그 방향성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걔가 뭘 좋아할 것인지 어떤 걸 것인지 그러면서 같은 놀이를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한 곳에 같은 놀이를 오랫동안도 못해요. 이거 했다가 친구들처럼 저리 가고 그러면 몰입이라는 것을 아까 관심 가졌으면 그 몰입을 방향성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제 놀았던 것을 오늘 또 놀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이제 작년까지는 이거 강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작년 그 외부 강의를 제가 잘 안 나가서 되게 어려운 강의예요. 인식론에 아까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상호 주관주의가 있고 상호 객관주의 인식론이 있어요. 제가 2019년 코로나 있기 전에 서울시에서 10월 31일입니다.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1년짜리 계약인데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그게 마지막 강의였어요. 근데 그 2019년이죠. 그때 이 인식론을 강의했습니다. 그때 인식론 강의할 때 어떤 강의냐면 미네르바의 부흥에서 갈리아의 스타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철학이라는 것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미네르바 부흥에서 황혼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지만 지금 철학은요.
인공지능을 설명해버리고 미래 사회를 설명해버립니다. 지금 헵스로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게 되냐면 우리의 지능은 나이가 먹고 늙을 때까지 계속 발달하는 것이 우리의 지능 이론이에요. 지금은. 그게 정설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발달하냐면 예전에는 지능이 높으려고 하면 CPU가 커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아주 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능이 높으려면 CPU가 큰 것이 아니라 이게 전능하신 네이버가 다 돼요. 이게 삼성 올해 항상 제가 애플이었는데 올해 바꿨어요.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이것이 다 해줘요. 말해주면요 기가 막히게 답을 해줘요. 이제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것이 만들어지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요 헵스로우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끊임없이 옛날에는 지능에서 뇌세포가 이게 새로 생긴다는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진다 이 이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론이 그렇잖아요. 지금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지능이 발달해요. 어떻게? 연결이기 때문에. 그 연결이란 지능은 연결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헵스로우예요. 헵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법칙이에요. 그 헵스로우 때부터 우리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거 연결시키는 것이 지능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눈하고 다른 거하고 갖고 있는 연결시키는 것이. 근데 그 연결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만이 내가 살아있어요. 질문의 목적은요 답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목적은요 내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중에 얘가 답을 해줘요. 인간의 다른 점은 인간은요 내가 질문을 할 때는 내가 돼요. 내가 질문할 때는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박물관이나 어디 가서 애들하고 체험학습 가잖아요. 또 숲에 가서 가잖아요. 애들한테 질문을 3개 갖고 오라고 해요. 질문을 할 것이 있고 감상을 하면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 자신이 살아있어요. 뇌 말고 브레인 말고 나 자신 I 셀프 이 살아있어요. 나가 살아있는 것은 질문할 때, 답을 할 때는요 나가 살아있지 않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할 때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숲에 가서도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뭐였냐면 이게 애한테 그랬어요. 겨울에 나무 위에 새가 많이 있을 때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새가 많아 새가 많아 라고 물어봤어요. 뭐가 많을까요? 참새가 많아 새가 많아 하고 하니까 애가 하는 건 참새가 더 많대요. 아니 아이가. 선생님은 이제 똑똑하니까 새라고 대답하셨고 아이가 하는 말이 참새가 더 많대요. 왜냐면 참새가 확 날아가니까 뭐야 참새 많네. 야 근데 새가 많아 참새가 많아? 그러니까 참새가 많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물어봤어요. 야 저기 봐봐 새가 많아 참새가 많아? 또 물어봤어요. 기억하는 말이 이번엔 새가 많대요. 오 왜? 그러니까 나는 참새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교수님 새 안에 참새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다니까요.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 안에서 창발이라는 합니다. 창발은요 내 안에서 누가 여러분들 뭐가 똑같냐면 애들 욕 쓰는 거 많아요. 욕할 때 얘가 욕을 갖다 걸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하면 부모가 욕을 할까? 아빠가 욕을 할까?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욕을 안 해도 자기들끼리 욕하면서 자기들끼리 새로운 욕을 막 창발해서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이걸 창발이라고 해요. 창발. 이게 교육학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이제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같이 질문만 던져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웃이 뭐야? 라고 오전에 물어보고 한 2시간 있다가 오후에 옆집에 누가 살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갑자기 그러면 이웃이 옆집이에요? 이게 창발입니다. 아하 하는 게 창발이에요. 사람은요 아하 합니다. 사람은 이 인식에 따르면 사람은 갑자기 성장을 해요. 그건 인식론의 삐아드도 그랬어요. 삐아드도 하는 말이 인간의 인지 능력은 갑자기 팍 올라가요. 영어 공부할 때도 많아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저는 용산에서 카투사를 공부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진짜 못 알아먹겠더라고 처음에.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내가 걔들하고 농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순간적으로 팍 깨달아져요. 아시잖아요. 집에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가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머릿속에? 저희같이 심리학을 한 사람들은 아하가 됐구나 이렇게 정통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것이 또 뭐 잘못했을까?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저걸 할까? 남자들도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느 날 갑자기 팍 바뀌어요. 갑자기 팍 바뀝니다. 이것을 제가 학습 본능 스페이스 돌다에서 그걸 논문으로 써가지고 그 논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갑자기 팍 바뀌는지. 질문
질문. 아이들의 숲에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선생님들부터가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저게 뭐지? 하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림책 보거나 할 때도 질문을 던지면서 그림책 보면 달라져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질문하면 토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질문은요, 내가 깨어있게 하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거예요. 인식론은 이제, 내가 어떻게, 인식론의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상호 객관주의 인식론이 제가 추구하거든요. 이것이 구성주의예요. 이것이 예전에 공부, 성경책 같이 다 받아들인 거죠. 공부하고 있으면 다 받아들인 거. 이 상호 주관주의는 구성주의여가지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세상을 보거든요. 이게 이제 인식론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숲에서는 이거 왜 영어로 써있냐면, 제가 2016년 때 스페인에서 이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학회 활동을 잘 안 해요. 왜냐면 학회도 보면 여러분들 자기 권력도 있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 영어입니다. 또 영어로 또 써야 좀 뻔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번역을 안 하고 이걸 그대로 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실 교육은요,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예요. 네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네가 몰라. 이까지는 영어 아시죠?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네가 모르고 있는 걸 네가 몰라. 그래서 know what you don't know. 네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지식은 네가 모르고 있는 걸 알아. 이게 교실 교육이에요. 네가 모르고 있는 것도 몰라 이놈이. 그래서 교육은 네가 모르고 있는 걸 알아라. 이게 교실 교육이었고 이겁니다. 근데 숲교육은 이렇습니다. 숲교육은요, you don't know what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몰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네가 모르고 있는 걸 네가 모르는데, 여기는 네 안에 이미 답이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네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습교육할 때 아이들의 어떤 인지 구조를 파악하거나 할 때 아이 안에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지가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걸 갖다가 네가 알고 있는 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일반 교실 교육에서는 이겁니다.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네가 모르고 있는 것을 네가 모르면 네가 몰라. 그래서 네가 모르고 있는 걸 알아라. 막 이 말 맞죠? 네가 모르고 있는 걸 알아라.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난리잖아요. 요게 습교육에서는. 그래서 you don't know what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네는 몰라. 그래서 know what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알아라 하는 거죠. 선생님은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네가 알고 있는 걸 알아라고 깨닫게 해주는 자예요. 그러고 나면 알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여기 알면 고정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 습교육에서 알면요, 계속 하는 거예요. doing이고 knowing입니다.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고 계속 하는 과정을 습교육에서는 이걸 교육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교육 패러다임이 다르죠. 제가 이 교육 패러다임이 다름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 미래교육특별위원회 2016년, 2017년에 했고, 아까 말한 대로 아시아문화정당에서 어린이 지문센터를 하면서도 이걸 하면서 제가 미래교육에 가장 앞서 있는 미래교육 하나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하나로 뭘 보고 있냐면 저는 숲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숲교육이 지금 AI 인공지능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육이고, 저는 그것이 우연찮게 그것에 관한 결실까지 보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철학에서는 이렇습니다. 철학에서는 인식 나갔던 대로 왔던 대로 네가 뭘 바라보는가 존재론, 논리학, 가치론을 철학의 네 가지로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유아교육 쪽에서는 주로 뭘 봤을 때 인식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존재론 쪽에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 하나 객관적인 인식론만 보겠습니다. 이런 복잡성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시간의 역동성, 연속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과정과 결과가 아닌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지식은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알미라는 것은. 교육 현장이나 교수 활동 등 함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식이 존재하는 적합성을 인정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초점을 봐야 됩니다. 이런 거고요. 또 넘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요, 개정들 과정에서 뭘 안 좋아했냐면요, 아이중심 교육 과정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이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말하는 순간 교사는 주변인이 돼버려요. 그건 교사 중심하고 별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중심 교육 과정을 하는 순간 가서 부모님들이 아이중심 교육 과정 모든 걸 다 아우러 버립니다. 교육은요, 존재도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실종과 실존이. 교사와 아이가 모두가 주체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교육입니다. 제가 그 페이퍼 날라드리면서는요, 이랬어요. 교사가 교육이다. 이걸 하면 제일 걸리는 문제가 또 그러면 교사 중심으로 가란 말이냐? 아니, 중심이라는 것은 위험해요. 노예 중심도 위험합니다. 중심은요, 주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이가 중심이 아니에요. 실존이에요,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 중심이다 보니까 교사를 개떡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교사와 아이가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것이 교육입니다. 자, 여기 보고 구성지 넘어가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숲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맥락적 지식, 상황적 지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잠깐 고등학교 과정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순신 장군이 배 열쇠책으로 133척의 글 무너뜨렸어요. 일본군을 무찔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외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요. 배 열쇠책으로 33척을 무찌르렸을 때 그때 백성들은 어땠고 이순신 장군의 고민은 뭐였고 그때 상황은 어땠고 그때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맥락적 지식이라고 해요. 이게 교육과정의 맥락화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배가 13책인데 13책 갖고 133책을 무찔렀던 불면 이순신 이걸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13책으로 133척을 무찌를 때 이순신 장군의 고민과 그때 상황과 그런 맥락이 중요합니다. 맥락이 더 중요하죠. 우리 사회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었어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맥락적 상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갔을 때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숲에 있는 아이들은요, 이런 상황을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돌 하나, 풀 하나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공간 안에서 맥락이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맥락이 뭐냐면요, 맥락을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해요. 컨텍스트. 텍스트가 뭐냐면요, 그냥 글이에요. 비가 온다. 이게 텍스트예요. 그런데 비가 온다에는요, 오늘 이 행사를 주최했던 여기 회장님이나 이분들에게는 비가 온다는 약간 슬픔이 있는 비가 온다예요. 그러나 오늘 오후까지 공부하러 왔는데 비가 온다. 이 비가 온다는요, 기쁨과 환희의 비가 온다예요. 비가 온다의 안에가 컨텍스트예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맥락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그 맥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맥락적 지능, 맥락적 지식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 미적분학 하나 푸는 것은 쉽다니까요. 근데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거, 돌무더기가 계단 타고 내려오는 것도 쉽겠죠. 그러나 돌무더기가 있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밟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지구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더지가 갖고 있는 손을 가지고 포크레인을 만들었어요. 컴퓨터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뇌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뇌에서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 적군, 우리 편, 나를 도와줄 사람 아닌 사람, 나중에는 엄마와 아닌 것. 그래서 0, 0, 0로 우리를 판단했습니다. 옛날 컴퓨터. 그러나 지금은 아까 헵스로 이후에 연결망을 찾죠. 이제 거꾸로 인간의 뇌를 가지고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대해서 인간의 뇌를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컴퓨터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맥락적 지능,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이 맥락적 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수능 같은 거 보거나 할 때 제일 어려운 킬러 문제는 다 맥락적 지능이에요.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어떠한 사람들은 맥락적 지능입니다. 위에 원장님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선생님들, 원장님들은 다 봐요, 전체를. 근데 선생님은 그것만 보면 돼. 근데 선생님들도 유능한 선생님은 그 상황을 전체 맥락 속에서 봐요. 이 맥락적 지능을 갖다가 보는 능력이 이제 메타인지예요. 이 맥락적 지능을 길러주는 것이 미래 사회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요, 전부 다 이제 챗GPT 인공지능이 다 있습니다. 맥락적 지능을 어떻게 길러줄 것이냐, 이게 이제 교육의 큰 화두가 됐어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들은 맥락적 지능인데요. 근데 이 맥락적 지능이 뭐냐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과 그 사건을 가능하게 맥락으로서 상황성 하는 거예요. 숲에 가면 애들은 삶이 있어요.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 그냥 아무렇고지 아니라 애들은 사건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 사건과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으로서의 상황성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거 이해되죠? 이러한 맥락은 아이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형성된 안정된 맥락을 미리 주어지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정된 맥락은 사람과 비인간 등의 관계를 통해서 맥락이 형성되고 변화의 역동이 발생한다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맥락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나와 숲이, 나와 공간이, 나와 타자가, 나와 선생님이, 나와 어제 나가 혼났던 우리 엄마가 연결돼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면서 그 맥락적 상황 속에서 내 놀이가 다시 나오는 거죠. 선생님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맥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맥락적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똑같냐면, 자, 외워! 이순신 장군이 13척으로 133척을 무찔렀대. 외우라니까 외워! 이거 똑같아요. 이거 이상한 교육이죠. 근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외워! 그리고 한국사 검정시험 봐야 돼. 외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교육자로서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숲에서 아이들이 상황을 읽어내고 맥락을 읽어내기 가르쳐야 돼요. 그게 앞으로 미래에 있는 교육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래서 내면의 것을 내면화, 이게 구성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성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물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 맺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 평가만 할 때도 저 애가 뭘 잘해 이게 아니고요, 아이가 누구하고 함께 있어, 관계 맺은 것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함께 있어, 함께 할 때 아이가 어떻게 해, 아이가 숲이라는 것을, 비인간적인 것을, 비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아이가 그것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아이들과 그거하고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할 때도 아이 하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을 평가해야 돼요. 그 무리를.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 다른 타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얘가 뭘 잘하지? 얘가 발달된 게 뭐지? 어떻게 발달돼야지? 근데 예상한 것은 아까 제가 숲교육을 했을 때요, 스페인에서 발표할 때인데 2016년도 거였습니다. 6년도 했습니다. 이미 그때 유럽학회에서는요, 발달의 잠깐만 실제는 말하지 않아요. 이미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애국 교육은 더 나가 있어요. 지금 개인의 발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숫주체, 아이가 뭘 할 줄 아는가가 할 줄 아는가, 아이가 어떤 행동하는가 등의 아이가 능력이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아이가 숲과 어떻게 함께 관계를 맺고 사건을 만들어내는가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뭘 할 줄 알지, 아이가 어떻게 하지,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줬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라 애들이 뭐하고 놀지, 아이들이 놀이가 뭐지, 어떤 내용이지, 이런 어떻게 관계를 맺지, 이런 것에 관한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거죠. 교사가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지식을 그대로 전수받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제 강의 들을 때 100% 받아들이지 않아요. 항상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원장님들이 내가 말했잖아, 근데 왜 그걸 못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분으로. 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받아들여요. 그럼 나머지 부분을 뭐가 채우냐면, 나머지 부분을 뭐가 채울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누군가가 어른이 됐다 생각해봐요.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그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에 대한 결론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 똑같은 말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요. 내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언제 말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뭔가를 받아들일 때 부분으로 받아들여요. 나머지 부분은 뭐가 채우냐면 상황이 채웁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간이 채워요. 나머지 부분은 맥락이 채워요. 나머지 부분은 숲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숲이라는 공간을, 숲이랑 똑같은 걸 가르쳤을 때, 똑같은 걸 이야기했을 때, 똑같은 걸 대화를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말하면 왜 못 알아보고, 내가 말을 했잖아, 내가 이렇게 수업하잖아, 내가 이렇게 교구를 갖고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인 것은 아이들이든 누구든 다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부분으로 받아들여요. 그 나머지 부분을 누가 갖고 있냐면 상황이나 공간이나 시간이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숲이라는 것의 공간을 엄청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교실 교육에서 어땠습니까? 교실 교육에서는 내가 책판을 갖고 가르치는 거, 학습 목표, 내가 아이들한테 교구를 갖고 가르치는 거, 이게 전부였죠.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나머지 부분은 상황이 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유튜브 보고 그 텔레비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선생님의 표정과 그 상황의 시간과 이런 것들이 숲이라는 공간이 그 아이들의 학습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네. 숲에서 사물과 유아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특정한 상황에 참여하면서 그 상황이 가능하게 하는 체험과 행위라면서 알면 배워간다. 알면 요소와 사실을 이루는 결과로서 지식이 아닌 총체적인, 우리가 뭔가를 알거나 배울 때를 어떻게 배우냐면요, 머리로만 배우는 거 같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배우냐면 몸으로 배워요. 우리는 뭘로 배우냐면 감정으로 배워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뭔가를 배우고 안다, 뭔가를 새로운 거 습득한다,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뭘만 생각했냐면 다 머리로만 한다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몸으로도 받아들이고 감정으로도 받아들여요. 아무리 머리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요. 근데 내 감정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알미 아니고 나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걸 받아들일 때
총체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총체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과 몸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게 됩니다. 몸이라는 것을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그럴 때도 소리 내면서 읽어봐가지고 호흡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읽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몸으로 읽는 거예요. 몸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이들은 이때 지식이 아닌 총체적으로 총체적이라는 말은 상황을 포함한 맥락 속에서 알면 결과에 알면 과정이 아니다. 써 있습니다. 자, 사물과 인간관계에 따라 달라지고요. 물질 등이 개입할 때 알는 종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나 보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진 안다는 것은 없다. 우리가 알면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다가온다. 알미 부분적이란 말은 알음의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에 어떤 물질이 개입되는가에 따라서 알미의 종류와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오죠. 알미의 행위는 이거 제 말에 나가면 뭐라 하니까 제가 찾았어요. 찾아. 내 말에 나가면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찾았다니까요. 근데 알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물질이 개입되는 상황. 그게 숲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시에 끝나죠? 11시에 끝나죠? 네. 앞으로 20분 더 남았습니다. 자, 개인의 판단과 논리를 보는 것은 아이가 자율적인 사유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 타자를 구성하거나 재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교사 아이는 타자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세계를 형성하는 부분적인 참여자다. 교사는 뭐라고요? 부분적인 참여자예요. 나머지 참여자는 뭐냐면 숲이 되는 거죠.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좀 합니다. 제가 총신대 있을 때는 명상한다는 말 못했어요. 막 명상한다 그러면 2단, 3단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사표 내고 나서 대놓고 이제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요, 뭐가 좋으냐면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게 돼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나를 이렇게. 근데 실은 천주교에서도 관상기도라는 게 있고 원래 기독교에 묵상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상을 하다 보면 명상이라는 것이 나를 한 발자국 물러서서 나를 들여다보는 건데 이것을 신약으로 다른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객관화시킨다고 해요. 나를 객관화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서 메타화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의미하는데 그 의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나를 갖다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타 의미라는 것은 아이들의 논리를 그냥 읽어내는 거하고 읽었던 논리를 다시 교육학적으로 의미화하는 거. 자기 의미화할 때는 이게 정석이 없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민감성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들의 행위가 숲에서 다른 세계를 만든다고 사유하는 이런 방식에 따르면 숲의 나무, 돌, 그늘 장소, 친구들의 역사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쁘게 행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회적 구성이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삶에 대한 의미화와 메타 의미화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쁘게 행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아이 한 명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27분 남았다고 전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숲의 나무나 돌, 그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또 하나의 사건화되고 의미화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숲에 갔을 때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가다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숲에 있는 구멍 하나, 나뭇잎이 변화된 거 하나, 이끼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 음식점 갈 때 어떻습니까? 에이, 음식 맛없네 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고 음식점 갔을 때 야 이거 봐봐, 와 맛있네, 이거 취임새 넣어주고 막 해준 사람과 같이 가면 더 맛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빨리 끝나라고 지금 내내 하시는데요. 절대 빨리 안 끝납니다. 신의 잡아먹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그 역사성이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숲이라는 것은요, 원래 예전에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매일매일 숲에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정기형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책에다가 써놓고 밑에 막 글을 써놨는데, 정기형 중에서도 공원형 숲이 있고, 저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두 번 간다 하더라도 공원이라도 가도 좋아요. 솔직히 안 가니까 문제지. 공원 가는 거, 아까 공원 가는 거 갖고 제가 약간 뭐라고 했지만, 그리고 매일 안 가는 거 뭐라 했지만 저야 이게 제일 좋죠. 매일 거친 숲에 이거 하려고 부성유치원에서 원장을 하면서 정기형이 공원형이었어요. 내가 부성유치원 원장을 하면서도 안 가죠. 정기형이 공원형이었어요. 거친 숲에 한번 가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뭐 준비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혼자 대안학기를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매일 거친 숲에 갑니다. 매일. 근데 이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래도 거친 숲이죠. 왜 거친 숲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숲의 공간성이라는 거하고 숲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고 숲에서의 메타 의미화에 해당되는 거, 숲에서 삶을 찾아야 되는 것은 거친 숲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친 숲에 가는 거고, 그러나 공원형 숲에 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실내에 있는 것보다. 그런데 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보다는 매일 가는 게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안 가는 거면 나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연차제입니다. 정기용으로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거친 숲에. 근데 이제 이건 있죠. 정기용으로 하다 보면 뭐가 문제겠어요? 몰입이 잘 안 되죠. 어제 놀이가 오늘 돼야 되고, 오늘 놀이가 내일 돼야 되는 건데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숲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모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도 영어로 써졌지만 제가 이거 세종시에서 이걸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거 하고 영어로 써졌지만 스페인에서 발표된 겁니다. 이 FAC Forest 커리큘럼 해가지고 숲 자체가 교육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세종시에서 가져갔던 그 놀이중심 교육과정이고, 여기 있는 Foresting Curriculum, Curriculum in Forest, 이건 뭐냐면요, 숲에서 교육과정. 이건 뭐냐면 숲에서 어떤 가르치는 순간이 딱 등장해요. 예를 들어 환경문제를 좀 가르치고 싶다. 애들이 맨날 있는 것보다 뭔가 애들 경청도 시키고 싶고 친구들 말 듣고 싶다. 가르치는 순간이 있으면 이 가르치는 순간도 필요할 것이고, 반드시 여기 Foresting Curriculum 교육과정 안에 숲이 있어요. 뭐 부모의 효도라는 거, 안전지도 같은 거 반드시 해야 돼요. 저희 숲은요, 안전지도 좀 약간 다르게 해요. 보통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숲에 딱 갔을 때 여기에서 뭐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이 있을까 물어봅니다. 위험 감지 능력을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어느 장소나 가서라도 저건 위험할 것 같아, 저건 위험할 것 같아, 저건 위험할 것 같아 물어봐요. 그게 질문하기입니다. 그 질문의 능력이에요. 선생님이 계속 질문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에 관한 것들이, 그래서 애들은 위험 감지 능력을 저기 가지마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위험한 것이 있을까 해서 처음에 숲에 갔을 때 한두 번, 애들이 지루하거나 밥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한두 번 이렇게 해주면 되게,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은 FIC죠. 저는 솔직히 교육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생각합니다. 막 숲에서 열심히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쳐야 될 순간에 뭔가를 갖다가 등장해서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요, 제가 실은 제가 숲에 갔을 때, 처음에는요, 숲에 갔을 때 교육과정을 그대로 숲을 도구 와서 하려고 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놀이 이상주의자가 됐습니다. 막 놀이가 최고다. 근데 놀이 이상주의자가 됐다가 숲에서 열심히 선생님들 생활해보는 거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우리 같이 숲에 생활해본 사람들 알아요. 열심히 놀고 있으면 애들이 나를 선생님으로 불러내요. 나를 선생님으로 소환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내가 선생님으로 해줄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놀이 이상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전북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이것 중에, 계획하시는 것 중에서도 열심히 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북에서 오늘 오후에 오는 실기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 실기나 이런 것도 이런 테크니컬한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냥 없어도 되는 거야, 솔직히. 오히려 이게 안 되면 이게 더 우선이고,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초콜릿이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밥이 일단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놀이하고 아이들의 놀이가 주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크니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에 애들이 지휘증하거나 할 때, 안전을 하거나 할 때, 좀 애들이 좀 풀어주고 있다가 놀아주고 할 때 이벤트로 외식 한번 하자 그러듯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도 수업 열심히 잘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